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합의 타결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미중 무역 협상 진전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사상 처음 4천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약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6년 만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FTA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규제를 받는 은행이 주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화폐 기반 예금 토큰과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종가 기준으로 6,800선을 넘어섰고요. 러셀 2000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 안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낙관론이 깔려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밤사이에 시 주석을 존경한다, 느낌이 좋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면서 지수에 훈풍을 불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4,000피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안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의 훈풍을 같이 타고 갈 수 있을지 개장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수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일본의 대미 투자 절반 이상을 전력과 에너지원에 투입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AI를 돌리면서 전력원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주, 그중에서도 BHI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과 그 하위단으로 여러 정상회담들이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는 잘 합의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무리까지 잘 이뤄낼 수 있을지, 지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중 훈풍, AI 빅테크 폭등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협상 관련해서 낙관론이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최고치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국장도 잘 되고 미장도 잘 돼서 주식하는 분들은 즐거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어쨌든 트럼프 때문에 미국장은 움직이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역시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타결에 대한 협상을 사실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는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죠. 이제 기술주가 많이 모여 있는 나스닥 종합지수는 1.86%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염을 토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시장의 회피 심리를 보여주는 지수가 있어. 공포 심리를 공포 지수로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VIX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VIX는 전장 대비해서 0.63% 이제 포인트 떨어진 15.74를 했는데 이게 이제 9월 말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최대치로 이제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들 역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 제스처를 취면 그만큼 무역 긴장이라든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에는 어쨌든 스콘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 허리펑이죠. 허리펑 중국 국무원과 이제 부총리와 회담을 끝낸 이후에 밝힌 의사에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미중 협상의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말레이시아 이제 쿠알라룸푸 방문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이제 취재진을 만나서 자신도 역시 최종 타결에 대한 강한 낙관론을 펼치면서 이런 데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2.81% 그리고 이제 AMD가 2.7% 그리고 테슬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다는 테슬라 역시 4.3% 상승을 해서 매그니피션트 중에서는 가장 많은 높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도 3.6% 상도 상승했고요. 애플은 2.2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퀄컴이죠. 퀄컴이 1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자체적으로 AI 칩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엔비디아 대항마로 등장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요. 금융시장의 또 다른 변수인 미 연준이 발표하는 금리 역시 이틀간 일정에 들어갑니다. 시장의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어쨌든 0.25% 정도 인하할 것으로 이제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고 역시 요구에 대해서 반발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마감 상황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지수 향방도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미중이 예정대로 긍정적으로 합의를 이뤄낼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나 반도체주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외환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역 갈등이 되면 불안 심리가 이제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원화 가치의 하락치가 어쨌든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가치가 협상 타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온이라든가 위험 선언이 강해지면 안전 자산인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아시아 통화인 위안화 연동성이 높은 우리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 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은 이제 미중 무역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글로벌에 이제 이런 것들 개선이 되면 한국 경제의 이제 펀더멘탈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환율 급등성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의 하향 안정세가 이제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좋은 의미가 되지만 환율에 관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셔서 투자를 하시거나 뭔가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주는 역시 좋은 기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효과는 이제 주식시장 그중에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요거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화해 제스처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IT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중의 갈등이 해소되면 위축되었던 중국의 이제 IT의 어떤 기기라든가 장도지 제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 이는 어쨌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이렇게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질 때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면서 이젠 1,430원을 넘어서서 1,440원 터치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 수급이 좀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잘 진행이 되고 한미 관세 협상도 잘 마무리되면서 환율도 안정세를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빅딜 통했다이고요. 베산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도 일단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어떤 영향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된 걸까요? 일단은 뭐 예상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딜로 모든 걸 다 타결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뭐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은 히토류 그리고 미국은 관세를 가지고 계속 협상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어쨌든 서로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의 유예는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가 이제 어쨌든 미국의 핵심 산업의 필수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이 제일 싫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클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수출을 100% 이제 하는 이 부분에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에 대해서 어쨌든 최고 100%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수입의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관세를 하면서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적 파국을 피하게 됐고 글로벌 교육에 대한 어쨌든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양국은 이걸 통해서 서로가 치명적인 공격 카드를 동시에 내려놓고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공멸을 피하고 실리를 추구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파국은 이제 심각한 우려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어쨌든 양국의 어쨌든 수장들을 이번에 이제 30일 날 회의를 통해서 스타로 만들어주기엔 준비 작업은 다 끝났다. 이제 서로가 이제 성과만 내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시장에는 좋은 어떤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중 무역 합의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트럼프의 압박 외교로서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통했다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양보론을 이끌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론도 있고요. 아니면 전술적 후퇴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만약에 실질적 양보론이라는 측면이 힘을 가지려면 파국적 피해가 이제 현실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100%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 특히 이제 수출 기반의 대량 실업이라는 생존 위협을 이제 중국이 이제 감당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베선트 발언의 장관은 이런 것들을 어쨌든 파국을 막기 위해서 중국은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시간 끌기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쨌든 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끌어봤자 이익 얻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중국 내부에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시간을 벌지 못하고 핵심 카드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큰 전략, 빅픽처가 성공했다라고 이제 보는 론도 있고요. 또 다른 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시적 양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일단 1년간 유예라는 게 장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뒤에 다시 협상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에 히토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번 조치가 최종 승리가 아니라 중국이 일시적인 전술적 후퇴만 이끌어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카드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뇌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상호 방지 파국의 일시적인 봉합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게 뭐 어쨌든 대타협이 아니라 봉합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여전히 핵심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히토류 문제와 그리고 이쪽이 생각하는 관세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나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국가 주도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양버릇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장이 이거를 바꾸겠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어쨌든 압박의 외교 성공이 아니면 전술적 후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후퇴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히려 일시적 후퇴에 가깝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AI가 미국 제조업을 삼켰다이고요. 블룸버그 통신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 안에서 AI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죠. 그런데 이 AI 열풍이 오히려 전통 제조업의 침체를 가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이제 AI 산업이 잘 되는 건 좋은데 AI 산업이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원을 다 빨아들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전통적인 제조업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소프트웨어, 반도체, 데이터 센터의 중심이 되는 AI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나머지 산업들 다 죽이고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투자와 자원의 편중 심화 때문이 그렇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투자 자본을 유치하고 있지만 자동차, 철강, 화학, 일반 소비재들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라든가 글로벌 수요 둔화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들은 발전이 안 됩니다. 같이 성장해야 좋은 건데 AI의 모든 자원과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AI가 산소를 빨아들이면서 오히려 다른 산업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질식시키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리쇼어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공장을 많이 설계되겠지만 일자리라든가 사람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편중화되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정책 판단 오류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강력한 성장세는 경제 전반을 끌어올려 마치 전체 경제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분만 오직 한 부분만 올라갈 뿐이 나머지 전통적인 산업이 죽음으로써 오히려 광범위한 전통 산업의 불균형과 심각한 불황을 이끌음으로써 오히려 산업 전체는 골마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경제 및 고용의 불균형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 AI 붐을 하면 이제 고숙련으로 된 엔지니어라든가 비싼 숙련된 사람들은 많이 채용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전통적인 제조 산업은 그러니까 어쨌든 중소기업이라든가 저숙련자라든가 낙수효과가 큰 이런 산업들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고용 불균형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반 그리고 나라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I 열풍이 불고 있지만 오히려 이쪽에 모든 자원이 좀 쏠려서 흡수하게 되면서 전통 제조업들이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두고서 일시적 호황과 영구적 재편 사이에 어느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측면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버블론을 보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투자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된다는 생각과 함께 전통 제조 산업 침체는 사이클뿐이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는 지금이 이제 버블이 그러니까 AI가 잘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안 되는 것뿐이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주식시장처럼 다시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이고 AI 부분 성장 역시 이걸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부분은 걱정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AI가 침체를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을 뿐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전통 산업이 중요성이 될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닷컴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은 산업이 재편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AI 자체가 너무 이제 발전되기 때문에 AI 범용 기술이라는 점이다. 이게 어쨌든 닷컴과 다르게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된 산업 자체를 아예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과거 뭐 전기나 인터넷이나 AI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전통 산업의 생산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아마존의 어떤 유통 구조도 바꾸고 있고 이렇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업 생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아니고 실질적인 구조 변화론이라는 거고 자본과 인재도 이제 이동이 하게 된다는 거죠. AI 분야가 이제 압도하게 되면서 자본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상당히 많이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AI를 사람들 지금 하는 일들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점에서 보면 현재 제조 산업의 침체는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쨌든 구산업의 구조적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더 이제 힘을 좀 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지금 예전과 닷컴과 다르게 왜냐하면 수익을 내고 있고 이게 어쨌든 산업 자체가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닷컴 때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산업 전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도한 과제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편으로서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틱톡 새 주인 확정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틱톡 미국 사업 매각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한국에서 공식 서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사실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다가 드디어 결론이 난 겁니다. 자세한 뉴스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게 아니라 일부러 끌고 온 것 같아요. 이날 이제 크게 이제 이 부분이 상징적인 게 크잖아요. 문화산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발표하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알고리즘과 사용자 데이터 관리라든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미국에 있는 틱톡은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두 정상이 통 크게 이제 합의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시진핑 주석이 요거를 이제 허가했다. 이 부분 알고리즘이 가는 부분을 허가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두 정상이 이 부분에 사인하는 모습이 아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어쨌든 기술 안보의 수호 의지를 관철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중 정상 간의 최대 성과물이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매각은 다가오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을 완전히 이룰 수도 있는데 이번 타협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잃게 되겠지만 핵심 기준이나 라이센스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분을 양보한 형태로 조건부 매각을 하는 게 현실적인 타협이라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뺏길 거 시장을 뺏기느니 차라리 어느 정도 양보하고 시장을 지키자라는 전략을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 일본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큰 양보를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큰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틱톡 미국 사업과 관련해서 매각에 드디어 합의를 하게 됐다라는 키워드이고요. 이번 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합의에 이루게 됐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쨌든 틱톡은 이 합의가 됐다는 건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로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갈등 구조 및 신뢰 구축이 어쨌든 상징적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요기에 돼야지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보증수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건 보증수표가 됐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디커플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틱톡의 알고리즘 통제권과 사용자 데이터 보안을 미국 법인이 갖는 구조를 관철했어요. 이거 되게 양보하기 싫어했거든요. 결국 이제 중국 기술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안보 우려는 앞으로 없다. 라는 어떤 워런티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되면서 향후에 진출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제 틱톡 모델이 협상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알고리즘과 콘텐츠 미묘한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동시에 그동안 좀 불안정했던 데이터 보안성이라든가 투명성 강화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틱톡 매각 합의까지 키워드로서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세계 최초로 엔화에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좀 들어오게 되는 첫 걸음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일본 시장은 약간 특이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은 그 기술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많은 것들이 현금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이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금 결제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게 갈라파고스화 돼 있다. 금융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갈라파고스가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고립돼 있는 약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것들 치고는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고 이제 연동하는 코인을 하겠다고 선언한 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어쨌든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공식 발행은 일본을 단숨에 아시아 디지털 선두주자로 이제 올랐을 기반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게 아닌가. 스테이블 코인 이제 미국의 새로운 이제 자금 결제법 개정안에 따라서
되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단순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쨌든 그런 입김이 좀 세면서 이번에 어쨌든 일본으로 가서 오늘 가겠죠. 오늘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상당한 입김을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민간 화폐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 금융 당국의 엄격한 감독하에 유통 판매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정성이라는 것, 투명성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엔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기준하는 안정적인 교환 매개체로서 수행을 하게 되고 이는 개인 송금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 그리고 향후 이제 3.0 이제 웹 3.0의 생태계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부러운 게 빠른 거래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낮은 수수료와 24시간 그리고 연중 무무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금융이 보장하는 신뢰성이라든가 준비 자산성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 시장에 경계를 좀 허물고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과 일본 정부끼리 있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정은 좀 미정 상태로 30일로 첫 정상회담 조율 중이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엔화를 연동시켜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금융 시장이나 엔화의 국제화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상당히 뭐 많은 변화가 있겠죠. 일단 일본 금융이 이제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어쨌든 자금 결제라든가 송금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통 금융기관이 이제 현금을 선호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을 다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금만 갖고 있으면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로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하는 웹 3.0과 디지털 경제의 연결고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이 블록 기반의 이런 부분에 이제 탈중앙화 같은 이런 부분에 대체 가능한 이런 전통적인 핵심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생태계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 나오게 되면 아시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기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G7 국가 중에 일본이 먼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나 다른 국가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CBDC라든가 이런 논의를 참고할 만한 것들을 해주게 될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박차를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화 성공 시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엔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마지막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요, 휴젤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조금 눈에 띕니다. 바로 파이팅 해야지 피처링 갈더마인데요.
최근 키움증권은 휴젤의 3분기 실적을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산 보톡스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대표 주자이죠. 이 휴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리포트 제목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풀어보면서 지금 휴젤이 어떤 시장 상황에 놓여 있는지, 실적 흐름은 어떤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실적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휴젤의 3분기 실적치는요. 일단 매출이 1,138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8.2% 늘어난 수치고요. 직전 분기보다도 3.2% 정도 증가한 수치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살펴보시면 영업이익은 55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6% 늘긴 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소폭 줄어든 추정치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성장한 것처럼 실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친 건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5%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나 7% 이상 떨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을지 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핵심은 지금 가격 경쟁 때문인데요. 국내를 포함해서 일부 동남아나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틈을 타서 지금 저가형 톡신 제품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톡신 제품들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로는 휴젤 제품보다 가격이 최대 70%나 싼 제품들도 시장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하율 경쟁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 성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고요. 수익성도 같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휴젤의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은 7.1% 낮췄고 매출 총이익률은 0.5%포인트, 영업이익률도 2.6%포인트 내렸습니다. 다만 모든 시장이 부진했던 건 아닙니다. 일단 톡신 부문만 따로 떼놓고 보면 651억 원으로 찍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6% 늘었고요. 그리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수출을 살펴보시면 수출은 4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18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2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해외 쪽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부터 살펴보시면요. 중국 시장에서는 3분기 기준으로 중국 수출액이 1억 3,600만 달러를 찍게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1,88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수치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젤은 중국 시장에서 15%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20에서 25%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의 큰 톡신 시장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인허가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 번 자리를 잡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휴젤은 이 까다로운 시장에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진출을 해서 지금도 의미 있는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피처링 갈더마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휴젤은 이미 미국 시장에 레티보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미 글로벌 경쟁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자리 잡은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초경쟁 구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휴젤이 미국 시장에서 잘 안착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참고가 되는 게 바로 미국 톡신 시장의 기존 강자였던 갈더마의 실적입니다.
최근 발표된 갈더마의 실적을 보면요. 미국 시장의 톡신 수요가 여전히 높고 지금 늘고 있고요. 매출 흐름도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움증권이 지금 주목을 한 건데요. 갈더마도 잘 팔렸다면 휴젤도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리포트 제목에 피처링 갈더마라는 재치 있는 표현이 붙은 겁니다. 다음으로 브라질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시장도 꽤나 순항 중인데요. 지금 지난 8월에는 현지 신규 파트너사인 더마드림의 초도 물량이 선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브라질에서 톡신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요, 3년 안에 브라질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처럼 중국과 미국, 브라질 이렇게 3대 시장에서는 확실히 성장에 시동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목표 주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목표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 키움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휴젤의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 정도 하향 조정이 된 거고요. 다만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단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나 그리고 브랜드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점도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선행 PER이 약 17.4배 수준인데요. 이건 과거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휴젤의 주가 상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26만 2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0.5%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7월 말에 고점이었던 38만 8천 원과 비교를 한다면 불과 3개월 사이에 31%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25% 올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지금 휴젤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꽤나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건 단순히 실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배 구조 이슈도 하나의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휴젤의 최대 주주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CBC 그룹입니다. 최근 CBC가 휴젤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투자 심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매각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조건도 까다롭다 보니까 단기간에 거래가 성사되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3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운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글로벌 전략들은 분명히 순항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과 미국, 브라질 이렇게 세계 3대 톡신 시장을 모두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성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HI에 대한 IM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을 살펴보시면 수주 확대로 실적 개선 가속화 및 원전 낙수 효과 가시화입니다. 일단 이번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제시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꽤나 주목할 만한데요. 최근 IM증권은 BHI가 3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수주 확대, 그리고 글로벌 원전 생태계 확장이라는 이런 중장기 성장 동력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요즘 전력 인프라 산업이 전체적으로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국내 대표 발전 설비 기업인 BHI를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과연 무엇일지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3분기 실적 예상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M증권은 BHI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6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나 늘어나게 되는 수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287%나 굉장히 높게 급증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보다는 살짝 줄긴 해서 약 9% 정도 감소한 수준이긴 한데요.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 개선의 배경은 뭘까요? 핵심은 바로 수주 잔고에 있었습니다. 수주 잔고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앞으로 벌어들일 매출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뒤에 있는 이 표를 바라보시면 BHI의 연도별 신규 수주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흐름을 살펴보니까 지금 작년과 올해, 24년과 25년도에 BHI가 신규 수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려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는 무려 2조 3,33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서 작년에 수주했던 물량들은 이제 올해 매출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올해 수주한 건들도 일부는 3분기부터 실적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앞서 살펴봤듯이 이번 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확 뛰어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올해 수주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H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HRSG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열 회수 보일러 수주가 크게 늘면서 연간 수주가 1조 5,4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그 기록을 또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게 10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누적 신규 수주액이 1조 5,400억 원, 이미 작년 기록을 뛰어넘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공시가 됐던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계약 2,520억 원가량이 더해지게 된다면 올해 연간 수주는 이 두 가지 금액을 다 합쳐서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연속으로 해서 사상 최대 수주 기록을 세우는 셈이고요. 결국에는 내년 실적도 그만큼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구조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주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큰 배경을 먼저 꼽자면 글로벌 전력 인프라가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산업의 전기차 그리고 ESS까지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전 세계는 지금 발전 설비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BHI는 HRSG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고온과 고압, 열교환 설비 제작 능력도 글로벌 경쟁사보다 압도적이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수주 경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 BOP라고 하는 건데요. 원전 BOP라고 하면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해서 쉽게 말해 원자로를 제외한 주변 설비 전반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원전 BOP에 대한 수주 확대 기대감이 지금 BHI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원전 생태계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하고 그리고 2050년까지는 총 발전 용량을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전 공급망 기술력이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BHI는 BOP 분야에서 굉장히 핵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BOP 설비를 직접 생산하는 역량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HI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있는 파트너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 BHI의 역량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등 지금 유럽에서도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 역시나 한국형 원전 APR 1400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BOP까지 포함한 기자재 발주들이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더해서 최근 SMR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P 설비는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 장비여서 앞으로 SMR 발주가 본격화된다면 BHI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BHI가 ESS 분야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 정부가 카르노 배터리 개발 과제에서 지금 총괄 주관기관으로 BHI가 선정이 됐습니다. 차세대 장주기 ESS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BHI가 뛰어든 건데요. 이 카르노 배터리의 경우에는 기존 ESS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없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고온의 열로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바꿔 쓰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장시간 저장과 안정성이라는 그런 두 가지 핵심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화력발전소 인프라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카이스트, 삼성물산이 포함해서 총 1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학연이 함께하는 협업체계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BHI는 원래부터 열에너지 기반 설비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장기 에너지 저장 시장 선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어떤 흐름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BHI 같은 경우에는 어제 0.9%, 1%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서 49,7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주 공시 발표,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전 생태계 재조명 이슈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9월 이후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단기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고 매출이 이익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이 이익이 주가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 속에서 BHI는 지금 그 고리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연결해 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확실히 만들어가는 중요한 구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BHI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리포트였습니다. 개장까지 12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또다시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역시나 오르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이제 양국 정상들이 논의할 만한 그런 협의 틀이 좀 마련이 됐다라는 발언들이 좀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제 에이펙 행사 앞두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또 하나의 주가가 더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과연 협의안을 잘 찾을 수 있을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본격적으로 좀 전략 세워봐야겠죠. 어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고점인 건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4,000피 달성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4,000피 언제 달성하려나 싶었는데 어제 개장 시장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게 됐고 오후장까지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이제 궁금할 점, 단기적인 고점인 건지 네. 아니면 앞으로의 랠리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단기로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네. 그 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은 뭐 저도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어저께 4,000포인트에 넘었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2025년도 초반에는 2,000포인트, 2,500포인트쯤에 머물러 있다가 단숨에 3,000포인트를 넘어내고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코스피의 앞자리 숫자가 2번이나 바뀌는 참 기이한 경험을 좀 한 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요. 요즘엔 이제 코스피가 4,000을 넘어가니까 주변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셔요. 질문을 하시는데 항상 질문의 이 모토를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현재 4,000포인트에 올라와 있지만 그분들의 계좌는 아직 3,0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4,000포인트를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포모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시장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수를 예측하기는 지금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선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조금 쉬어주면은 원래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빠져야 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쉬니까 제약바이오가 올라갔고 그 전에 금요일과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쉬어주니까 뭐 그간 안 갔었던 조선 그리고 2차 전지들이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좀 토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도주 섹터에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지금은 매도를 고민할 시기는 아니다. 물론 가격적인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엉덩이를 좀 딱 붙이고 그냥 진득하니 내 계좌만 그냥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이겨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번 오실 때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팔자리 고민할 때가 아니다. 좀 진득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만큼 역시나 시장 분위기 너무 좋은 상황이고 선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풍요 속에 좀 빈곤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좀 잘 가는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안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전자 돌파해 주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안착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스피 4천 시대를 열면서 좀 더 이끌어졌던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의 순환매, 지금 반도체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민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서 이 행사를 앞두고 좀 아무래도 좀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다시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고민되시는 분들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만약에 반도체 투톱이 뭐 어떠한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진다면 매수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뭐 매도를 고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현재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도 중심이 되고 있고요. 계속되는 뭐 미국과 일본 뭐 이런 증시들을 좀 살펴본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 자체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12만 전자 된다, 13만 전자 된다. 목표 주가를 지금은 섣불리 정해서는 안 된다. 그냥 상승하는 랠리에 우리 몸을 그냥 던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내일 하이닉스가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뭐 세론 현상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뭐 5% 내지 뭐 6% 빠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 타이밍에 매도를 고민한다라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매수를 좀 고민해보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반도체 부분은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안에서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퀄컴이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사실 AI 안에서 새로운 반도체를 출시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랠리들 반도체 안에서는 좀 어떻게 좀 같이 연동돼서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퀄컴 뉴스가 좀 새벽에 좀 크거든요. 네. 보시면은 퀄컴 자체가 AI 칩을 좀 개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퀄컴이라는 회사가 뭐냐면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만드는데 그 스냅드래곤이 보통은 AP 칩이라는 겁니다.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뭐 이쪽에 들어가는 약간 휴대용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PC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준 회사가 퀄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퀄컴이 AI 칩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보통은 저는 조금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I 칩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저는 좀 맞지는 않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퀄컴이 개발하는 AI 칩은 추론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GPU를 돌려가면서 만들어 놨던 건 학습용이에요. 그만큼 학습용의 부분과 추론용의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셔야 되는데 학습용이란 뭐냐?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이렇게 때려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AI를 학습을 시키고 추론은 뭐냐? 이 학습된 양을 빠르게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빠르게 찾아주는 게 바로 추론용입니다. 그 칩을 만든다라는 게 퀄컴이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퀄컴에서 결국엔 AI 칩을 만들어서 추론용 쪽의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학습된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용을 빠르게 좀 갖고 오려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D램 쪽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D램의 역시나 최강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는 학습용보다는 추론용 쪽으로 좀 넘어간다라는 거에 꼭 집중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AI 데이터 쪽에 대해서는 학습 시장보다는 추론 시장이 한 10배 정도 더 크니까 AI 버블, AI 거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저께 퀄컴의 발표로 인해서 저는 AI는 아직도 야구로 따지면 이제 한 2회 말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 또 하나의 좀 수혜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퀄컴인데 이 퀄컴이 개발하고 있는 거는 추론형 반도체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습용 칩인데 이렇게 추론형 시장이 더 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이 더 전망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 같이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또 급등을 해서인지 지금 하락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흐름으로 지나게 될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삼성전자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분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늘려주는 걸로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지수 자체도 오늘은 4,000포인트 이상에서 4,000을 좀 깨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눌려주면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향으로 봐야 되냐?
계속해서 글로벌 디램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글로벌 디램 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어내면 낼수록 더 비싼 가격에 디램을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를 지금 5만 전자에서 10만 전자까지 만들어낸 거고요. 뭐 정말 해프닝이지만 어저께 저녁에 삼성전자가 뭐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 실패를 했다. 뭐 아직 퀄테스트 통과 못했다라는 가짜 뉴스지만 뉴스가 좀 나왔지만 그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좀 폭락을 했습니다. 쭈르륵 떨어졌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또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결국엔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전자에서 10만 전자로 만들어 놓은 건 HBM을 개발해서가 아니라 디램 가격이 글로벌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최대 수혜주가 삼성전자였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신다면 오히려 주가가 눌러주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9만 원 아니면 8만 5천 원대까지 내려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간밤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게 됐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다시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안에서의 협의점이 이제 틀이 마련됐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큰 뉴스의 또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협의점이 만들어지게 될지 이번 주에 이런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뉴스들 팔로우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죠. 또 이번 주에는 M7 기업 중에 5곳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안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증시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하면서 4,0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900포인트 상승하면서 좀 좋은 랠리 보여줬죠. 오늘은 다소 좀 0.09%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양 지수 모두 다 그 4,000포인트 넘어서면서 그리고 900포인트 넘어서면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가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잘 갔었죠. 삼성전자, 10만 전자 터치하면서 최고가로 위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오늘은 다소 좀 숨고르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 하락하면서 10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43% 하락하면서 52만 1,000원 선 역시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가 연일 좀 상향하면서 이러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만큼 오늘 오후장까지 이러한 랠리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4% 빠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신고가 터치하기까지 했었는데요. 2차 전지 안에서의 모멘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시세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2.5% 상승하면서 좋은 랠리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신고가 달성했고 오늘도 최고가 랠리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바이오 종목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다라는 이야기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모멘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5% 가까이도 시세 뿜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주 안에서의 테마 흐름들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일단 오늘 알테오젠 1.14% 소폭 쉬어갑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상반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쉬어가지만 오늘 에코프로 역시나 4%도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안에서의 모멘텀들 계속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일 좀 올랐던 만큼 오늘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ABL바이오가 2%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 상황 지금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납니다. 매도 우위 포지션 잡혀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지금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 현재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 코스피가 다시 4,000포인트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시장 분위기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제 좀 많이 상승을 해서일까요?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다시 4,000선 아래 내려왔고 코스닥도 900선 포인트 아래로 좀 내려온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팔자세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 또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간의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이라고 좀 보여져요. 뭐 오늘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생각보다 되게 강하죠. 네. 우리가 아침에 이 시간에 항상 저 투자 종합을 보면서 매도세가 세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9시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3,400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 4천억 정도 매도를 진행한다라는 건 오늘은 지수 자체를 하방으로 좀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 그리고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증시 예탁금이라고 하죠. 증시 주식을 살 만한 예탁금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조정이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막 매수를 막 시작을 하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급하게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조정은 계속 짧을 거야라고 학습을 하시면서 급하게 들어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3,5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부분을 개인들이 3천억 넘게 매수를 한다는 부분은 약간은 좀 경고 사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시장 약한 거에 대비해서 오늘 역시나 또 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13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뭐 한화바이오파마,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150에서 6% 상승으로 가장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 섹터가 쉬면 다른 섹터가 좀 올라가면서 시장은 전체적인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4,000포인트가 깨져서 3,988포인트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4,000포인트 넘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의 하루다. 시장은 언제나 올라가면 좀 내려가는 게 있듯이 매일같이 올라가는 지수도 없고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도 없듯이 그냥 오늘은 좀 떨어져서 조정을 받는 하루구나라고 조금은 편안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좀 상승상 랠리는 좀 여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안 본 눈 살면서 약간의 좀 숨고르기 장세에 같이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아무래도 에이펙 행사 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랠리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는 조선주들의 랠리가 같이 좀 펼쳐졌었잖아요. 이 마스카 프로젝트 역시 이 한미 관세 협상 안에서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는 랠리였는데 어제 좀 상승을 해서일까요? 오늘 하나오션도 5% 빠지고 있고요. 오늘 숨고르기 장세에 발맞춰서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안에서의 랠리들 좀 어떻게 전략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를 온다 안 온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막 올라갔다가 거기다가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 화물창 기술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오늘도 삼성중공업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조선주들은 눌러줄 때마다 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미 간의 협상에서 우리가 가장 키를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건 아직 죽지 않았고요. 한미 간의 협상이 종료가 되고 아니면 만약에 정말로 안 좋게 결렬이 되더라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조선 기술의 정말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조선에 대한 기술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처럼 눌러준다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살펴봐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오늘 조선이 조금 많이 눌려지는 이유는 뭐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저번 주부터 조선주들이 갑자기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세론의 영향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조선의 지금 펀더멘탈이 깨져가지고 조선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는 조금 눌러줄 때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눌러줄 때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또 어제 하나오션 실적 나왔죠. 영업이익이 이제 1000% 전년 대비해서 넘게 나왔다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 이제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심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떨어지는 장세일 때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앞으로의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에이펙 CEO가 또 개막을 했습니다. 서밋이 개막한 만큼 이 안에서 어떤 CEO들이 오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가 다시금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는데요. 뭐 젠스환 CEO도 참석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CEO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게 됐고, 회의 안에서의 내용들, 이제 협력 관계가 또 나온다라고 점쳐 봤을 때는 이제 주가 랠리도 무섭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의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역시나 기술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4대 총수가 누구냐라는 걸 따져본다면 네. 삼성, SK, 뭐 현대, LG인데 거기다 이제 젠슨항 CEO까지 오게 된다면 네. 결국엔 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거기다 플러스 뭐 우리나라 지금 목포인가요? 포항에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도 또 진행을 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스타게이트 얘기까지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역시나 AI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관한 부수적인 종목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원래는 에이펙 행사라는 게 이렇게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막 주목도가 높은 행사는 아닌데, 지금은 이제 한미 간의 협상 아니면 미중 간의 협상 뭐 이런 장으로 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올해는 코스피 4천을 넘어가면서 에이펙 행사까지도 시장에 좀 많이 도움을 주는 되게 운이 좋은 그런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젠슨항 사장님이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거지만 좀 집중해 보고 싶은 부분은 배터리계의 뭐 세계적인 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CATL 회장님까지도 이번 에이펙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CATL이 지금 오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거를 협상을 할 것인가 어저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현대차와의 협상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결국엔 CATL이 지금 LFP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 둘 다 강력하지만 LFP 배터리계에서는 뭐 누구도 넘볼 수가 없을 정도로 초저가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현대차와의 협업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다 이제 CATL이 또 아마도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또 많이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CATL과의 어떠한 협업이라든지 장비사의 뭐 장비 납품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저번 주에 좀 갔다가 이번 주부터 많이 눌려주고 있는데요. 충분한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CEO 서밋에 물론 젠슨항 CEO가 가장 주목도가 좀 높겠지만 저는 주목도가 높은 건 높은 대로 놔두고 지금 CATL 회장까지 오셔서 어떻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지도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반도체 안에서의 모멘텀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CATL CEO 회장의 방안으로 인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안에서의 모멘텀이 또 새롭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이 코스피 시장이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은 지금 900선을 터치하긴 했지만 이 안에서의 랠리 아직 시작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도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금리 인하까지 이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이제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종목들 지금부터 좀 담아봐야 할까요? 바이오 종목들은 담아봐야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마음 상하셨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폭등에 마음 상하셨고 조방원에 따라가지 못하셨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제약바이오 쪽을 꼭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바이오가 옛날처럼 뭐 임상에 성공해서 올라가고 이런 시절은 지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의 기술력이 얼마만큼 많이 올라왔냐면 네. 보통 기술 플랫폼 수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기술을 만들어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뭐 이런 곳에다가 기술만 수출해서 마일스톤을 수령하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로열티까지 받는 굉장히 좀 좋은 구조의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다 코스닥에 포진이 돼 있어요. 물론 코스닥의 절대적인 시가총액 1위는 현재 알테오젠으로 보여져 있지만 그 밑에 따르고 있는 기술 플랫폼 수출 기업인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뭐 ADC 항체 접합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셔틀 기술이라고 해서 셔틀에 약물을 태워가지고 직접적으로 분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뭐 900을 찍니 950을 찍니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밑으로 내려왔고 어저께 정말 의미 있는 양봉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자리를 좀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려면 꼭 기술 수출 플랫폼 쪽으로 꼭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럴 때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플랫폼 쪽에 바이오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요.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0.7%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900포인트 선 위에서 좀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2천에서 3천 갈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는데 3천에서 4천 올 때는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그리고 어제 코스닥이 26개월 만에 900선 돌파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906선까지 강보합까지 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4천선은 지키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좀 빼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뭐 어제 워낙 코스피가 상승률이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4,000포인트는 계속 수성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월에 일평균 상승률이 무려 이제 1.2%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폭이 그렇게 저는 우려스럽지는 않다라. 뭐 사실 이 한미 협상에 대해서도 에이펙 전에 뭐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미뤄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미뤄진다는 게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장기간 미뤄진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제 자금이 좀 수혈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결점이 조금 미뤄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된 수혜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조선,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발등에 조금 더 불이 떨어진 것은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원전주들 오늘도 뭐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네. 점,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이제 지금 주기기 미국형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뉴스도 이 뉴스지만은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조선주 중에서도 지금 뭐 상승폭이 좀 컸던 이제 HD 현대 이제 관련돼서도 좀 그룹주들이 조금 소폭 조정받고 있지만은 네네. 어찌 보면은 매수 기회를 조금씩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흔들릴 때 또 한 번에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전반적인 시장 주도주는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은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미국과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거기에 또 에이펙에서 또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 그리고 네. 이재용 회장과의 또 만남 이후에 반도체적인 HBM 또 이 퀄테스톤과 이런 것들이 다 기대감이 아주 많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주도주에 있어서는 조정 시에는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4,000피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숫자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사실 굉장히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쉼없이 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표님 중대한 이벤트가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 중립의 스탠스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거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중립의 스탠스는 맞지만 네.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기세를 꺾을 만한 악재성 이벤트는 사실 지수에 이렇게 반영이 좀 덜 되고 호재성 이벤트가 지수에 좀 반영이 되는 그야말로 글로벌 증시 중에는 코스피 시장이 단연 독보적인 그죠. 유동성을 또 확보를 했고 또 3분기 실적이 또 기대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시장을 바라볼 때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니까요. 종목별 차별화에 있어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차별화돼서 투자를 또 진행했다고 하면은 또 기회의 장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랠리의 속도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그 속도감은 좀 증감폭은 좀 줄어들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악재도 호재로 둔갑하는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중에 따라서 약간의 좀 스탠스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어느 쪽을 좀 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도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함께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알테오젠이 또 의외로 오늘 이름을 올렸네요. 양쪽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쪽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같이 보이는 것도 하이브도 있네요. 오늘 엔터 흐름 나쁘지 않은데 이쪽에서 하이브 특히나 이제 BTS 관련해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모아지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봤을 때 순 매수에서는 이름이 좀 보이고 있진 않지만 순 매도로 돌려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 1위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영업이익은 한 12조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고 OPM 영업이익률도 한 50% 정도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은 좀 덜어내고 있는데 같이 발맞춰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사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50만 닉스를 찍고 나서는 이 탄력도가 조금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지만 어저께까지 봤을 때는 그 네. 탄력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유지됐죠.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사실 50만 원이 기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0만 원이 근접하는 조정폭이 일단 보이면은 사실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일단 3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4분기에 초점을 또 맞춘다면 이 범용 메모리 사이클이 본격적인 실적이 3, 4분기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전망도 그렇게 저는 어둡진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네.
아까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의 느낌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긍정적인 요소로는 지금 이 15M, 15XM 그 공장에서 발주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캐파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HBM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10%대 점유율에서 내년에 30%대 점유율에 육박할 것이다고 하면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 우려감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전체적인 캐파가 다 네. 시장이 성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숫자 면으로는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감소폭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캐파 성장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계속 우리나라 증시의 코어 역할은 중심으로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4분기까지 랠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증권가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업황 사이클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50만 원 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삼성전자도 잠깐 보면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을 깨트렸네요. 지금 99,900원이긴 한데 오르락 내리락 좀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젠슨왕 CEO가 15년 만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2010년에 왔을 때는 그래픽 카드 시절이라서 사실 HBM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오픈 AI 때 우리가 선물 보따리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베팅해봐도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 젠슨왕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뭐 지금 에이펙의 모든 총수들이 다 집결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뭐 언급만 깜짝 빅딜에 대해서도 언급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런 투자 심리적인 요소를 다 감안한다면 언급만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랠리가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의미 있는 구간이었던 10만 원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목표 TP가 지금 뭐 13만 원. 제가 14만 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목표 TP 또 한 번 올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9만 원을 많이 받고 지금 12만 원을 좀 많이 받는데 3배수로 한 15만 원 정도도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개인용 AI 컴퓨터 칩 또 삼성전자 투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새로운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AI 이 6칩뿐만이 아니고 5칩에도 삼성전자의 동행을 또 언급을 맞아요. 했고, 그 부분에서 TSMC가 원래 이나노 공정에서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TSMC에 못마땅해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반사 수익을 받을 삼성전자에 좀 더 주목을 해보는 타이밍이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원래는 HBM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늘 이제 아픈 손가락 두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주목할 만한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준비가 좀 되어 있고요. 개장 초반 대비해서 살짝 분위기가 좀 변동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도 오름세가 좀 나오고 있고 유리 기판 쪽, 뭐 화장품, 그리고 미용 기기단까지도 일단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리스크 있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주도주로서 가던 조방 원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약간은 좀 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인지 어제부터 특히 비만 치료제, 메쉬 치료제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름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수급이 제약 바이오 단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조선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 조선 쪽이죠.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벤트 앞두고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산 쪽부터 전략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주요 방산주가 올해 들어서 2배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실적과 수주가 모두 탄탄하지만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지 주도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살짝은 좀 낮긴 합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관점 좀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아까도 이제 잘 짚어주셨는데 중요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뒤로 낮다는 밀려 거지. 3분기 실적에서 방산 4사가 또 한 번 이제 2분기 이어서 조 단위의 또 영업 이익을 또 달성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는데 100만 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100만 원을 다시 수성을 해주고 그리고 증권사들은 한 140만 원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지금부터도 만약에 수익률로 따지자면 40%가 넘는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의 포커싱은 사실 유럽 쪽보다는 이제 중동 쪽의 포커싱이 좀 더 많이 가 있잖아요.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서방 업체들이 사실 우위를 점했던 게 이제 중동 시장인데 지금은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무기 공급을 이제 본인들의 유럽에 이제 공급하는 물량 때문에라도 기회는 뭐 이집트 비롯해서 이라크, 우리나라의 이제 K방산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열려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가 무려 30조가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으면 그것이 이제 3분기로 반영되는 그런 효과가 수주 잔고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탑픽으로 오늘 저는 이제 그 다른 이제 섹터에서 들고 나왔지만 원래는 차기 삭트 탑픽으로는 현대로템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로템이 지금 오늘도 한 4만 원대 근처까지 이제 반등을 나홀로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2차 K2 전차 이 매출 인식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3차, 5차까지의 대수가 제가 예전에도 1,000대가 남아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3분기는 1차하고 2차가 진행이 됐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게 다 종합적으로 지금 누적이 돼서 실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현대로템이 총 일단 18조 정도의 수주 잔고 4년치가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 레일 솔루션 부분의 수주 잔고가 벌써 16조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방산 부분이 매출이 한 40%, 레일 솔루션 부분이 한 40%, 그리고 나머지가 수소 충전과 관련돼서 또 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방산 모멘텀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도 또 모멘텀이 새롭게 탑재가 되는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징적인 역할을 좀 더 해준다면은 반등폭으로 봤을 때 현대로템은 조금 더 상방이 열려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계속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차기 섹터로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방산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지금 구간에선 살짝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뭐 숫자 잘 찍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에서는 현대로템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함께 주셨고요. 두 번째 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4천을 뚫어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본다면 코스닥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가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감이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좀 올라온 감이 있어서 그럼 남은 쪽을 본다면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총 상단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이제는 힘을 좀 내줄 차례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코스닥의 대장은 당연히 알테오잖아요. 어저께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8%대 반등을 보여주고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아직 고점이 한 58만 원대 근처인가요? 그래서 48만 원대 근처면 사실 회복력이 좀 빠르게 나온다면은 고점까지도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적 차이가 좀 적게 네네.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알테오젠은 지금 미국에 이제 키투르다 승인 받고 유럽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로얄티가 350억씩 이제 받는데 실적으로도 이제는 실적주로서 이제 손색 없이 알테오젠을 우리가 다른 재평가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한 1.6%대 반등폭을 보이는데 한동안 많이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선행보다 26년도 선행으로 본다면 PER이 30배 전후로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아니고 그리고 12월 10일 날 이제 그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분할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분할되고 나서 아마 제6공장 이제 계획과 함께 미국 진출에 대한 보다 이제 구체적인 또 로드맵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포커싱 맞춘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알테오젠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드려야 될 것은 당연히 어제 한미약품의 그렇죠. 국내 신약이죠. 말하자면 플랫폼이 아닌 비만 치료제 신약이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2등주로 있는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사실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2인자 자리를 지금 계속 이제 논보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임상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후보 물질을 이제 HK 이노행에 사왔는데 네. 그것을 이제 하나로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으로 내년 이후에 아마 27년에서 28년도에 출시 목표인데 한미약품 다음으로는 HK 이노엔도 3분기 K캡의 실적도 워낙에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최근에 6만 원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대 근처면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 시총 상단에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쌈바 잠깐 열어보니까 그 수급이 굉장히 좋게 좀 찍히고 있긴 하네요. 기관 쪽에서 한 6거래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10거래일로 본다면 하루 빼곤 다 들어온 상태고요. 외국인 쪽으로 보더라도 한 15거래일 중에서 한 이틀 빼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서 수급상으로는 흐름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가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살짝 좀 내려와 있긴 한데 개장 초에는 그리고 어제는 좀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소식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비만 치료제 그 섹터 안에서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악재가 돌출될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인데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흐름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남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부 쪽에서는 언급을 해줘야 되는 그쵸.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의 사실 그동안에 뭐 미국 쪽에 노보노디스크라든가 네. 아니면 일라이릴리의 신제품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가 된다.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많이 했고 플랫폼 관련주들은 사실상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저는 한미약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HK 이노엔이나 이제 플랫폼보다는 신약 개발에 초점을 이제 맞춰야 될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어제 상한가 터치를 좀 했거든요. 그 영향도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그리고 효능도 이번에 뭐 30% 감량한 환자도 나왔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30%. 그래서 효능에 있어서는 저는 신개념 이제 비만 치료제가 탄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에서 글로벌적인 기대감도 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비만 치료제 신약 3상 탑라인 결과가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건데 사실 이 탑라인 결과는 연말에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한 2달 정도 빨리 나온 거죠. 그래서 TP가 한 52만 원까지 조정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연말은 한미약품의 시기라는 제목이 좀 달려 있었는데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 섹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를 방문을 한다든지
한다더라, 뭐 다른 러트닉 상무장관도 같이 방문한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대감이 좀 쏠리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벤트 앞둔 상황 속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특히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29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네,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오늘 그래도 3%대 강세 지금 3만 원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에도 이제 처음에 공략주 제시할 때 삼성중공업 공략을 했는데 저는 이제 4만 원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번에 3분기는 맛배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도. 왜냐하면 FLNG 프로젝트 인도가 4분기에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수급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MRO 진출도 이제 기대감이 있고 뭐 LNG에 대해서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가 이제 연말에 다 몰려 있고 그리고 마스가가 이제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북미향에 또 집중적으로 돼 있는 LNG향 또 발주가 좀 있을 건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삼성중공업은 아까도 FLNG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4분기에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투자 심리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무겁던 삼성중공업이 어제 20%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은 전체 이제 조선업방 대형 3사 중에서 가장 큰 주가 수익률을 하반기 이후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입장. 왜냐하면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라인들 작년에 이어서 상승했을 때 굉장히 제일 배제가 됐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제부터 삼성중공업의 타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맞아요. 이전에도 탑픽으로 좀 주셨던,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에서 현재 2위 종목으로 상단에서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탄력이나 수익성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 빅3보다는 기자재가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자재는 또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자재도 어찌 보면은 상승 탄력도가 동일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자재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 향보다 글로벌 향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는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카본 본행제 쪽을 많이 봤는데 제가 삼성중공업이 오를 때 그러면 삼성중공업 향 기자재를 선택을 조금 몇 개를 해보자면 그래도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에시엔시스라든지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삼성향 이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질 때 같이 좀 낙수 효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출연해 나간다면은 뭐 그렇게 조선업방도 기자재 업종이 많이 올랐다고 한들 기회가 또 그 안에서 틈새 안에서 또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는 삼성중공업을 그냥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HD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오늘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또 한번 차기 탑픽인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HD 현대중공업하고 미포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합병이 이제 승인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HD 현대가 미국 방산 조성사죠. 이제 헌팅사하고 함정 건조 사업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하고 같이 지금 필리조선소 인수와 같이 하나오션 이번에 이제 해적 발표 좋았지만은 조만간 조선소 인수 소식을 타진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레포트 분석 제가 하나 보니까 인수하기 전에 사놔라 그런 레포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적도 그렇고요. 앞서서 이제 합병 자회사인 합병 거기서 MRO의 건조에 특수화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도크에 대한 이 시설이 그래도 많이 확충이 돼 있는 현대미포 합병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해사격은 HD 한국조선해양도 계속해서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한 55만 원 정도의 목표가도 충분히 저는 달성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짧게 궁금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럼 HD 현대를 보면 사실 지주사격 성격으로 잘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추가적으로 더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회사도 만약에 돈을 잘 번다면 그 또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HD 현대 쪽으로 보는 것은 매력도 좀 키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원래 중심으로 있는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인데 네. 뭐 제가 이거를 원래 HD 현대중공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합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쵸. 가격도 좀 애매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깔끔한 HD 한국조선해양. 근데 한국조선해양을 말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그렇죠. 현대중공업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HD 현대중공업 라인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HD 현대라인 중심으로 해서 일단 오늘 토픽은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꿈의 4,000피를 이뤘던 하루였습니다. 이 기세를 이끌었던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는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외부로 향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지, 그리고 이번 주에 열리게 될 에이펙 정상회의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협력 기대감을 체크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승 불씨가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저희는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4,000선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계속 질주를 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은 0.8% 하락 출발하면서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쓸 때는 지금 낙폭을 조금 줄여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4,000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함께 약세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900포인트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은 한편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도 AI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코스닥 안에 있는 소부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제약 바이오주도 현재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코스닥의 어떤 상승폭을 늘려주진 못하고 있는데 어제 그래도 좀 제약 바이오가 좋은 흐름들 나타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일단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이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됩니다.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원 넘게 그래도 물량을 담아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물량을 오히려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됩니다. 기관까지도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홀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매수 전환해준 모습까지 체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외국인과 비슷한 물량의 800억 원가량을 매수해주고 있는 흐름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기가스업이 2%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나 음식료품, 섬유의복까지 아무래도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런 내수 소비 섹터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방한을 하면서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소비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 쪽도 오늘 0.12%의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쪽도 강하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전기전자가 또 강했죠. 강했던 만큼 차익 실현이 또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86%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 오늘 또 내림세 보이고 있다는 점 추후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수 장비와 제조업 그리고 철강 및 금속까지 1% 가까운 1% 넘는 하락세를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과 유통업도 내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건설과 유통 그리고 의료 정밀 기기까지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코스닥 내에서 그래도 제약 바이오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코스닥 안에서 그래도 제약이 이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또 코스피와 보이고 있다는 점이 또 체크가 됩니다. 운송 장비와 금속 그리고 화학까지 1% 가까운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 의료와 종이 목재까지도 하락세, 내림세 보이고 있다는 점들이 체크가 됩니다. 이어서 거래대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이 좀 쉬어갑니다. 아무래도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결정을 여부를 앞두고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을 보면서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53만 원 선에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지금 2%, 3% 가까운 내림세 현재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에서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만 전자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2%대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주도 괜찮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1.83%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오늘은 조선주 전반이 좀 약세 출발했는데 삼성중공업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달성했는데요. 오늘도 갈아치워줬습니다. 2.58%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에코프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3%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보다는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94,000원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기술과 엑스게이트도 오늘 오릅니다. 각각 5%대, 8%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계약 확대 기대감으로 8% 정도 상승을 해줬죠. 48만 원 선에서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살짝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됩니다. 알테오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정 상장도 시간 문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4천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양시장에서 현재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